안녕하세요. 사실과학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방송을 하는 것 같은데, 쉬는 동안에 좀 주식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와 관련된 얘기를 오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과학을 하면서 그러니까 지수 투자 말고 주식을 직접적으로 한 게 많지가 않아요. 기간으로 보면은 거의 뭐 90%는 투자를 안 하는 상태였고, 해도 장기 국채나 인덱스 쪽에, 그러니까 지수 투자에다가 많이 했었는데, 애초에 제가 주식을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개별 종목 보는 눈이 없어서, 그걸 아니까 주식을 안 했던 건데, 제가 6월 10일에 베트남에 놀러 갔었는데, 거기 가서 주식을 했어요. 한 달 좀 넘게 됐겠네요. 한 달 좀 넘게 주식을 했고, 수익도 뭐 괜찮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왜 3년 동안 사시발견하면서 주식을 안 하다가 왜 6월 달에 주식을 했는지를 설명하고, 제가 봤을 때는 8월이 되게 안 좋은, 투자하기 안 좋아 보이는 달로 저는 보고 있는데, 왜 그런지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은 딱 그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내가 6월에 주식을 한 이유. 두 번째, 8월에 주식을 안 하는 이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당연히 파월이랑 옐런 누나 때문에 한 거고, 이 두 분이 제가 경제 이 매크로 공부에 대해서 되게 회의감을 느꼈던 그런 부분이기도 했어요, 사실. 어떤 거였냐면 5월에 발표했던 파월 FOMC랑 그다음에 이제 옐런이 발표했던 자금 조달 계획, 재무부의 자금 조달 계획 이 두 가지가 저한테 엄청 큰 충격이었어요, 사실. 저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숫자들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저는 그 전부터도 파월이랑 옐런이랑 바이든이랑 다 같은 편이고, 이제 재선을 위해서 서로 공조하면서 이 금융시장을 컨트롤할 것이다 라는 거는 뭐 너무나 강하게 얘기를 했었고, 특히 이 정부의 역할, 경제에 정부의 역할이 진짜 경기 침체를 오게 할 수도 있고, 안 오게 할 수도 있고, 절로 멀리 보낼 수도 있고, 정부의 역할이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정부의 의지나 그다음 역량이 되게 중요한데, 저는 진짜 옐런이 이번에 발표했던, 그러니까 2분기 국채 발행 계획 발표했던 게 진짜, 어, 저는 진짜 자본주의를 위협할 정도로 너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 전에 올린 영상들을 보면, 아, 이번에 티박 발표할 때, 자금 조달 계획 발표할 때, 장기채가 많이 늘 것 같다. 장기채 많이 늘면은 금리 올라갈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했었거든요. 장기채를 어쩔 수 없이 돌려야 된다. 옐런이 작년부터 너무 많이 단기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정 장기채로 돌려야 된다. 왜냐면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이 발표 전에도 그 5월 달에 5월 말이었나? 예, 그 3분기 자금 조달 계획 말할 때 제가 예상하기로는 장기채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여전히 단기채, 그러니까 장기채가 조금 늘긴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뭐 택도 없는 거고 단기채를 되게 아직 여전히 많이 발행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파월도 같이 이 테이퍼링 발표가 있었고 같은 시기에. 그러니까 옐런이 나 국채 많이 발행할 거야, 돈 진짜 많이 차입할 거야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고, 근데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봤어요. 이미 너무 많이 차입을 했기 때문에 단기 국채를 너무 많이 발행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단기 국채를 더 찍어낸다는 말 자체가 아예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옐런이 그 발언을 한 거였고, 파월은 또 그거에 맞게 QT 테이퍼링을 하면서 시장에서 소화해야 되는 국채량을 덜어주었죠. 그러니까 사실상 테이퍼링이긴 한데 원래 재무부가 부담했어야 되는 350억, 월 350억씩 추가로 발행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연준이 받아줘 버렸죠. 그래서 저는 얘네들이 그냥 짝짝꿍 해가지고 와 진짜 말도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돈을 찍어내는 걸 보니 진짜 재선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모두가 합심해서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예, 유동성이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많이 늘어날 테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의 의지가 보였다는 게 중요해요. 정부의 의지. 이 티박 발표하면서 이 큐티 테이퍼링, 그 다음에 단기국채 여전히 많이 발행할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바이백 발표. 바이백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유동성 측면에서는. 그냥 뭐 10년짜리 채권, 뭐 기간 좀 몇 년 지나가지고 뭐 8년 9개월 남았어. 그냥 그런 거 다시 10년짜리로 세핑으로 바꿔주는 정도였단 말이야. 이렇게 듀레이션이 만기가 거의 일치하는 걸로 바꾼 거예요. 뭐 단기 국채를 팔고 장기 국채를 사고 그런 게 아니라 포트 자체를 듀레이션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같은 듀레이션 안에서 그냥 흔 거 받고 새 거 발행하고 이런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리퀴디티 자체를 늘리는 방향은 아니었어요. 옐런이 요때 발행했던 바이백이 그 막 이거 표로 돼 있는 거 보셨죠, 다들? 재무부에서 올린 표 보면은 뭐 몇 년짜리 살 거고 몇 년짜리 발행할 거고 막 이런 얘기가 다 나와 있어요. 얼마 얼마 할 거고. 근데 거기 보면은 다 동일 만기 채권을 그냥 이렇게 교환하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유동성 공급은 아닌데 저는 애초에 바이백이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한 것부터가 시장에다가 주는 재무부의 엄청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부양 의지 그 자체를 저는 되게 유동성이 많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한 거죠. 실질적으로 느는 건 아닌데 옐런이 시장에다가 주는 메시지 자체가 엄청 부양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거를 저는 거기서 본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큐티 테이퍼링에 맞춰서 나온 재무부의 국채 발행 계획, 그다음에 바이백 발표. 요 세 가지가 그냥 딱 콜라보레이션 되는 거 보고 아, 연준도 이미 옐런이랑 짝짝꿍해가지고 다 이걸 컨트롤하고 있구나라는 게 너무나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식을 안 할 수가 없었죠, 이때는 사실. 이렇게 누가 봐도 대놓고 그냥 유동성 풀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요 세 개, 무조건 이 세 개 붙여놓은 차트는 그냥 매주 봐야 돼요, 매주. 매주 금요일마다 이 뭐야, 지급준비금, RRP, 그 다음에 TGA, 재무부의 통장. 요 세 가지를 항상 놓고서 비교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지준. 지급준비금이 오르냐 내리냐를 가지고 증시의 향방을 판단하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근 2년 동안의 흐름을 보면은 진짜 유사하게 잘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보면은 TGA를 보면은 이렇게 요 초록색이 TGA입니다. 재무부 통장. 재무부가 이렇게 돈을 쌓았다가 풀면은 지급준비금이 올라가면서 주식이 미친 듯이 날뛰입니다. TGA를 다시 쌓아요. 저수지에다가 댐에다가 다시 돈을 쭉 빨아 올리면 지급준비금이 내려가면서 시장이 좀 안 좋아지고 다시 이 지급준비금을 쫙 풀면서 끌어내리면 다시 예, 요게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걸 이제 뭐 RRP 쪽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받아줬었고 그러니까 시장에 좋은 방향으로 보내는 거는 보통 지급준비금. 지급준비금이 어떻게 되는지가 진짜 시장의 유동성 그 자체를 결정하게 되는데 요때 23년 중순부터 또 뭐가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 RRP 쪽에서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RRP에 이 당시에 2조 가까이 되는 2조도 넘었었죠. 2조가 넘는 돈이 쭉 시장으로 공급이 되면서 지급준비금도 올리고 TGA도 충전하면서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빡 공급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무부가 됐던 연준이 됐던 유동성을 컨트롤하는 방법이 저는 약간 좀 이거 좋진 않아요,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금융단에서만 일어나는 일일 뿐이에요. 실물자산, 막 서민들은 막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응? 저기 중앙시장의 또리 아버지는 그냥 여전히 닭강정을 잘 팔고 있다고. 금융투자나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매달 그래서 1,000만 원씩 뭐 수익을 잘 내고 있는데 또리 아저씨 빼고 나머지는 다 주식시장에서 막 뭐 주식시장 막 폭등해서 난리가 나고 있어. 유동성이 막 공급이 되니까. 그게 중앙시장으로 공급되진 않았으니까. 물론 낙수 효과는 있을 수 있겠죠. 돈을 많이 번 김씨 아저씨가
닭강정 먹으러 또 갈 수야 있겠지만 1차적으로 시장에다가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법 자체가 금융시장에다가 때려박는 부분이 많아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제가 자료에다가 뭐 솔직히 요즘은 제가 원래 돈에 그렇게 큰 관심이 있진 않았는데 아니, 관심이 있었는데 그렇게 막 돈 많이 벌어야지 막 이런 건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2, 3년을 돈도 안 되는 이 사실발견을 했던 건데 그냥 돈을 벌려고 이제 주식을 한 거였죠. 아 그냥 돈 많이 벌어야겠다. 그리고 바꿨어요, 방향을. 그래서 지금도 사실 목적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영상을 찍고 있긴 한데 자료를 그렇게 성심성의껏 만들 여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단톡방에다가 이 차트를 쭉 다 올렸어요. 경기 침체에 관련된 차트들을 이렇게 계속 올려가지고 그냥 하나하나 올려가지고 해석을 해줬던 건데 보시면 경제 지금부터 하는 거는 실질적인 경제가 좋냐 나쁘냐를 한번 볼게요. 22년부터 뭐 얼마나 됐고 한 2년 정도를 제가 잘라온 거예요. 보시면 실업률 올라갔죠? 심지어 유시스 실업률은 되게 중요한 실업률이에요. 최종까지 간 실업률인 건데 어, 보시면은 상승했어요. 쭉 실업률 자체는 올라갔고 또 딴 거 주간 실업 초당 청구 건수 저는 23년 중순에 경기 침체가 한번 왔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재무부가 TGA를 풀면서 이거를 싹 덮었다고 봐요. 실물 경제는 되게 안 좋아졌었는데 연준이랑 재무부랑 합심해서 요거를 돈을 풀면서 싹 덮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지금 다시 튀어 올라오고 있죠. 실물 경제는 전 안 좋아지고 있는 걸로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융단에서 틀어막을 수 있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요 지금 차트 잘 봐요. 23년에 실업수당 올라갔었죠? 그다음에 제가 지금 보고 있던 제 자료 23년 중순 요때 보면은 RRP를 쭉 풀면서 중순부터 RRP를 쭉 땡기면서 이 RRP가 왜 빠졌겠어요? RRP 금리보다 국채 금리가 높으니까 RRP에서 국채로 이제 돈이 쭉 빨려 들어간 거죠. 어디로? 재무부로. 국채는 누가 발행해요? 재무부가 발행한 거죠. RRP에 있던 이 2조가 넘는 자금이 재무부가 뭐 RRP 금리보다 국채 금리가 더 높게 발행이 되면서 왜 높겠어요? 단기 국채를 엄청 발행했거든. 공급량을 미친 듯이 때려박으니까 금리가 높게 형성이 되었고 국채 금리가 높다 보니 RRP에서 자금이 쭉 재무부로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게 이렇게 보시면 보이죠? TGA로 쭉 빨려 들어간 거. 이 TJ는 결과값이에요. 당연히 재무부가 이게 올라간다고 꼭 뭐 이렇게 쟁여놓는 게 아니라 방출도 하면서 어느 한 시점 뭐 목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이렇게 한 번씩 탁탁탁 찍었을 때 늘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풀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얼마 남았는지가 이렇게 이 TJ 잔고 그래프에 나타나는 거고. 그러니까 요 당시에 RRP에서 어마어마한 돈이 재무부로 흡수가 되었고 재무부에서 다시 돈을 풀면서 그 돈이 어디로 갔냐? 지급준비금 쪽으로. 즉 시장으로 흘러들어간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이 23년 중순부터도 이미 경기 침체도 한번 왔었는데 이 RRP금 재무부가 단기 국채를 미친 듯이 찍어내면서 단기 국채 금리가 상승했고 RRP 금리보다 단기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자금이 쭉 시장으로 흘러 들어왔고 그게 어떻게 나타났냐? 요렇게 23년도 중순에 진짜 실물 경제가 되게 안 좋았는데 RRP에서 자금을 땡겨오면서 쭉 다시 경기 부양을 일으켰고 그게 다시 쭉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있는 거는 맞다. 실물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는 방향으로 가는 건 맞다. 근데 나스닥은 2만이 넘고 있다고. 한 1주? 2주 전까지만 해도 인베스팅닷컴 알람이 매일 울렸다고요. 연중 최고가, 연중 최고가, 연중 최고가. 물론 지금은 조금 빠지긴 했죠. 19,500 정도 왔을려나요? 아니, 뭐 그렇게 뭐 내려오긴 했는데 그건 이제 막 뭐야 트럼프 피격도 있었고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이 바이든이랑 파월이랑 옐런이랑 다 같이 짝짝꿍 해가지고 그러니까 바이든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긴 했어요. 첫 번째 연임이기도 했고 두 번째 일단 정부를 내가 먹고 있어. 통화 정책을 내가 사용할 수 있고 어?
옐런이라는 어마어마한 재무부 장관도 내 가지고 있었다고, 내 오른팔. 그래서 어지간하면 저는 바이든이 유리하다고 봤거든요. 그 심지어 저기 TGA 잔고 보면은 이거 8천억 가까이 됩니다. 8천억. 선거 2달 남았죠. 여기 보면은 TJ 소진 속도 보면은 생각보다 내가 빠르게 소진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시장에 던질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되게 오래 걸렸죠, 여기도. 한 1년 가까이 걸렸죠. 이전에도 이 22년 중순부터 이렇게 쭉 푼 거 보이는데, 요때도 되게 기울기가 완만했는데, 근데 저는 사실 6월, 7월부터 풀 거라고 봤어요, TJ를. 근데 여전히 한 7, 8천억을 쌓아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올라오고 바이든이 저렇게까지 치매 걸려가지고 저 삽질을 안 했으면은 저는 선거 전까지 무조건 롱이었어요. 무조건 고. 무조건 주식해야 된다. 그게 이때 그 마음을 먹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이거 할 때. 얘네들이 짝짝꿍 하는 거 보고, 와, 이거는 얘네가 진짜 트럼프 이기려고 그냥 악마의 탈을 썼다, 그냥. 악마랑 손 잡았다, 이 정도면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무슨 트럼프 피격되더니 갑자기 막 성조기 뒤에 있고 주먹 쥐고 내가 미국, 내가 아메리칸 그 자체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너무 잘 들고 가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8대2로 바이든이 유리하다고 봤는데 갑자기 그거 하나로 한 6대4 정도로 트럼프가 이기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지금. 근데 쓸 수 있는 카드 자체가 일단 현 정권을 쥐고 있는 바이든이 유리하긴 하다. 뭐 바이든이나 뭐 해리스나 그게 그거죠. 근데 뭐 해리스가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애초에 그 뭐야 자금 모아놓은 게 정치 자금 모아놓은 게 후원받은 게 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이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저는 해리스가 될 것 같긴 했고 근데 그건 누가 봐도 독이 든 성배긴 해요. 여전히 전 트럼프가 많이 유리하긴 하다. 근데 여기 쌓여있는 이 7천억의 돈을 풀면은 만약에 주식 나스닥 2만 5천 찍었다. 그럼 진짜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 트럼프가 주먹 쥐고 막 했던 그 마케팅이 되게 유효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이게 몰라요. 또 한 2달 정도 뒤에 가면은 잊혀지겠죠. 선거라는 게 아직 이게 까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니까. 트럼프가 애초에 초선 될 때도 응? 샤이 트럼프? 막 그런 걸 했었잖아요. 다들 트럼프 지금 미친놈 취급받으니까 트럼프 안 찍었다고 해놓고서 다 뒤에 가가지고 트럼프 찍어가지고 트럼프가 됐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몰라요, 사실. 그래도 6대4도 아니죠. 솔직히 저는 지금은 7대3. 내일 한다? 9대1까지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근데 아직 석 달이나, 달? 11월 5일인가 하니까 9월, 8, 9, 10. 석 달. 석 달이나 남았다니까요, 형들은. 몰라, 이러면 진짜. 그래서 저는 이게 차라리 그냥 바이든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거면은 트럼프 피격 있기 전까지, 바이든 노망 나기 전까지는 저는 무조건 롱을 내쳤을 텐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짝짝꿍 해가지고 뭔가 해야 되는데 공이 너무 많이 넘어가 버렸고 사실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3년 동안 저를 보면 아셨겠지만 저는 모른다? 그럼 안 합니다. 애매하다. 애매한 길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8월에 런해야 되는지. 우선 뭐 했냐? 너 2달 동안 쉬면서 뭐 했냐? 주식했고 이게 제 미래세 제 계좌예요. 보면은 6월 10일 이때 제 베트남 놀러 갔었거든요. 베트남 놀러 가서 오늘 날짜 그 수익은 매매 비용 제외하고 5천 좀 넘게 했고 보면은 이게 몇 억이야? 40억. 세금만 진짜 어마어마하게 냈겠네. 몇백만 원 냈겠네. 아무튼 주식은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요 정도 수익 냈고 주식방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제가 뭐 수익은 뭐 잘 내가지고 또 막 뭐 내가 한 게 막 정답인 마냥 막 그런 거 또 할 수 있죠, 저도. 예?
야, 내가 이런 거 했었고, 막, 야, 이런 거 봐야 돼. 원래 역사는 승자가 쓰는 거예요. 돈 많이 번 놈이 막 지가 한 게 정답인 것처럼 지가 그동안에 해온 거를 막 떠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 그냥 마침 시장이랑 저랑 이게 좀 궁합이 잘 맞아서 제가 보는 지표들이나 막 그런 제가 사용하고 있는 투자 방법이 마침 시장이랑 잘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이 잘 났던 거지. 막 지금 제가 썼던 방법이 내일 또 잘 먹힐 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어딜 가서도 다른 사람들 뭐 유튜버가 됐던 정보 제공자 거를 보실 때는 항상 유의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돈 버는 방법은 솔직히 절대 공짜로 누가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니, 미친놈이 아니고서야. 그렇게 막 선민의식 가지고 있고, 막 그 자존감 세고 막, 그런 저조차도 그건 안 알려주고 싶다니까? 막 그런 거 알려주면서 막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막, 응? 근데 안 하고 싶더라니까, 저도. 근데 제가 이번에는 했어요.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 우리 단톡방 원래 한 250명 정도로 제가 3년 정도 했거든요. 막 많을 때는 한 500명까지도 있었고, 제가 맨날 강퇴시켜가지고 250명으로 한 1, 2년 정도 더 유지를 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내가 이렇게 시장이 너무 좋아서 주식하려고 하니까 내가 쓰는 투자 방법 다 알려줄게. 제가 단톡방에다가 계속 올렸어요. 나 이거 뭐 샀고, 뭐 때문에 샀고, 어떤 차트에서 어떤 투자 포인트로 샀고, 이걸 제가 한 달 넘게 그걸 계속 알려줬어요. 여러분도 조금 배우고 뭔가 좀 도움을 달라. 나 주식 잘 모르는데 내가 차트랑 수급이랑 이런 거 계산은 잘 하니까 나는 엔터도 잘 모르고 조선업, 뭐 유가, 정유 막 이런 거 잘 모른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종사하시는 곳에서 취득하는 정보를 같이 공유하면서 우리 으쌰으쌰 해봅시다. 뭐 이런 거를 막 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안 따라와 줬고 솔직히.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 올리는 이유가 어, 주식방을 그냥 하나 그냥 따로 만들라 그래요. 제가 그 250명 있던 방은 지금 70명으로 줄었어요. 180명 강퇴시켰어요. 그냥 솔직히 효용성이 없는 사람, 저한테. 제가 그 정도까지, 솔직히 수익도 이렇게 낼 정도의 정보를 계속 줬으면 얼마나 그렇게 돈이 되는 정보였겠어, 한 달 넘게. 근데도 뭐 별걸 안 하더라고요. 액션이 별로 없더라고요. 솔직히 엄청 실망하기도 했지. 그래서 그냥 이럴 거면 그냥 차라리 다른 곳에서 좀 잘하는 사람 모셔다가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은 제가 한 20명 정도는 모은 상태고요. 뭐 정유에 종사하시는 분, 회계 아니면 뭐 투자, 뭐 국회에 있는 형도 있고 좀 다 업종이 좀 다른데 그래도 나름 응? IR 담당자도 있어요. 저기 바이오 쪽에. 그래서 뭐 그런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좀 섹터별로 좀 이렇게 좀 잘 아시는 분이 오면은 좋겠다 싶어가지고 여기 팩트앤오피 골뱅이 지메일로 본인이 종사하고 있는 업종이랑 투자 자산 규모 요건 이제 그냥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롤링하고 있다라는 거랑 그다음 본인의 관심 섹터 요 세 개만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 직종은 그래도 제가 뭐 명함 같은 거 하나 보내주세요. 명함 이렇게 이름이랑 폰 번호 가리고 어디 일하고 있는지는 보일 수 있게끔. 명함에다가 이렇게 사실이라고 하나만, 사실 이렇게 단어 하나만 적어서 사진 찍은 거 같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작업을 저는 그 250명이 사실 다 했던 거예요. 3년 동안 하면서 그런 인증이나 검증 과정을 다 했던 형들인데 이번에 그렇게 다 날렸어요. 180명이 나갔죠. 그래서 지금은 아무튼 사실과학연 단톡방에는 70명밖에 없고 지금 제가 새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주식방에는 조금 더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이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톡 아이디 같이 적어주세요. 이 오픈 카톡방으로 안 할 거예요. 그냥 카톡 아이디로 하겠습니다. 카톡 아이디 적어주시면은 초대해가지고 그건 이제 오픈 카톡방은 아니고 그냥 일반 단톡방으로 만들 거예요. 다음 8월. 8월에 조심하자. 왜 조심해야 되냐? 첫 번째, 여러분 이거는 제가 엄청 설명 많이 드렸던 건데 이 현선물 베이시스 트레이드.
국채. 최근에 정부가 그렇게 많이 국채를 발행하는데 그 국채를 누가 받아주고 있냐? 보통 금융기관들이 받아주고 있어요. 뭐 정부도 아니고 뭐 외국도 아니고 외국 자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죠. 왜냐면 무위험 차익이 가능하니까. 레포 시장에서 돈 빌려다가 그러니까 소파 금리가 국채 금리보다 낮아요. 그게 비록 1bp가 됐든 2bp가 됐든 0.01%가 됐든 0.02%가 됐든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차피 레버리지 돌릴 거거든요. 그건 제가 설명 들었었죠. 오늘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로직을 잘 이해해야 돼요. 첫 번째, 쟤는 우리가, 쟤는 우리가 핑크 노트라고 합니다. 핑크색으로 할게요. 자, 국채. 정부가 이제 국채를 발행합니다. 발행해요. 졸라 발행해요. 발행해. 누구한테? 누가 사줍니까, 이거를? 헤지펀드가 삽니다. 헤지펀드가 사고, 현금은 그린노트. 현금. 헤지펀드가 정부한테 현금 주고 국채를 사옵니다. 현금 주고 국채 사오고. 정부는 국채 잘 팔았죠. 헤지펀드는 요 국채를 들고 레포 시장으로 갑니다. 레포 맡기고 레포 시장에서 다시 현금을 받아옵니다. 얼마의 금리로? 레포 시장에서 결정된 금리. 보통 이제 소파 금리라고 하죠. 소파 금리로 받아오고. 근데 어차피 보유한 국채가 이 국채 누구 거예요? 헤지펀드 거잖아요. 국채 금리가 소파 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무위험 차익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로직은 국채 맡기고 현금 들고 오고 다시 현금 주고 재무부 다시 국채 발행해서 헤지펀드가 다시 사주고 헤지펀드 국채 들고 다시 레포 시장에 맡기고 현금 들고 오고 현금 주고 국채 발행하고 또 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무한 레버리지가 가능해요. 그래서 사실상 정부가 MMF한테 돈을 빌리는데 중간에 헤지펀드가 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돌고 있어요, 사실. 그럼 헤지펀드는 당연히 국채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겠죠, 선물 쪽에서. 매도 포지션이랑 같이 현물을 이렇게 매수하는 거예요. 이거 다 얘네 거잖아요. 헤지펀드 거. 담보로만 잡아놓은 거지. 근데 문제가 뭐가 있냐? 여기 보시면 아무튼 이거는 이 로직은 제가 몇 번을 이 앞에 있는 영상들 중에서도 찾아보시면 금방 나올 거예요. 베이시스 트레이딩 관련해가지고는. 아무튼 중요한 거는 빌리는 이자 대 내가 낼 수 있는 무위험 수익, 즉 국채 금리의 차이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보시면 이 빨간색은 국채 금리고요. 3개월짜리. 초록색은 1개월짜리. 그 다음에 요 파란색은 그냥 기준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준이 이제 컨트롤하는 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준금리예요. 자, 여기 이걸 진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 생각해 보면 요 국채 금리는 우리 그 시계에서 보면은 아날로그 시계처럼 시계침이 계속 이렇게 쭉 움직이죠, 연속적으로. 시시각각으로 그에 따라서 쭉쭉쭉쭉 바뀌면서 이렇게 움직여요. 막 요동도 치면서. 진짜 중요한 거는 기준금리예요. 기준금리는 FOMC 땅땅땅 하는 날 순간적으로 바뀌죠. 계속 기준금리는 유지가 되다가 순간적으로 FOMC 하는 날 땅땅땅 하는 순간 이렇게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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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뛴다고요. 마치 디지털 시계처럼. 1분이 지나면 1분이 딱 바뀌죠. 세븐 세그먼트가. 그런 것처럼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기준금리는 한순간에 틱틱틱 움직이는데 국채금리는 미리 예상되는
금리를 프라이싱해서 살아있는 생물처럼 매 순간순간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기준금리 인상기,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기간에서는 보시다시피 기준금리는 아래에 있는데 국채금리가 먼저 미래의 금리를 프라이싱하면서 이렇게 먼저 윗방향으로 튀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 아래 노란색으로 칠한 것만큼 차익이 생겨요. 기준금리보다 국채금리가 높죠. 기준금리보다 국채금리가 높고 요렇게 노란 색깔이 이렇게 베이시스가 생기게 됩니다. 차이가. 그러다가 기준금리가 동결기에 들어가면은 아주 미세한 차이만큼 국채금리가 조금 더 높은 상황이 유지가 되는데 그거를 이제 뭐 헤지펀드나 금융기관 같은 곳에서 들어가서 작은 자산운용사 같은 곳에 들어가가지고 요 사이에 요 갭을 요 위에서 말하는 레버리지를 무한으로 돌리면서 국채 맡기고 돈 빌려서 현금으로 다시 국채 사고 요거를 요 무한 레버리지를 여기 사이에서 어마어마하게 돌린다고요. 그래서 최근에 국채 매수하는 주체가 누구냐? 그럼 헤지펀드가 1등입니다. 아, 1등인지 모르겠다. 외국에서 워낙 많이 사가니까. 아무튼 눈에 띄게 증가한 거는 압도적으로 헤지펀드가 많이 사가고 있어요. 왜냐? 요 사이 베이시스 먹으려고 레버리지를 1BP여도 상관없어. 1BP를 100배로 튀기면 되니까. 1%가 되죠?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주체로 지금 헤지펀드가 들어와 있는데 그게 금리 인상기에는 잘 먹혀. 그리고 금리 중립기에, 그러니까 동결기. 금리 동결기에도 잘 먹힙니다. 이러나 저러나 이 베이시스 사이만 벌어져 있으면 그거 비집고 들어가서 먹으면 되니까. 내가 돈 빌리는 비용, 소파 금리보다 국채 금리가 높으면 그냥 무조건 베이시스가 가능한 거예요. 무위험 차익이 가능한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 19년도에 금리 인하할 때 꼬라지예요. 보시면은 금리 인상할 때는 기준금리보다 국채 금리가 높아요. 왜? 다음 FOMC에서 금리 인상할 거야라는 걸 미리미리 프라이싱 하면서 이렇게 날아간다고요. 국채금리가 이걸 따라서 가요. 그래서 먼저 도착해 있죠. 딱 만나고 시장이 먼저 프라이싱해서 날아가고 기준금리 탁 올라갈 때 딱 만나고 이렇게 움직인다고. 자, 이제 문제는 금리 인하기. 우리 이제 9월에 금리 인하하는 걸로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죠. 90% 이상 예, 확률이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금리 인하기는 어떻게 될까요? 보시면은 금리가 미리 인하될 걸 프라이싱해서 시장 금리가 먼저 내려갑니다. 기준금리가 빡! 한 번에 내려오고 다시 시장금리가 먼저 내려가고 기준금리가 빡 내려온다고. 이해돼요? 그동안에 이 레버리지 튀기던 거를 금리 인하기에 들어가면 네, 봅시다. 요 앞은 금리 인상기. 어디가 어디네요. 여기는 금리 동결기. 여기는 금리 인하기. 자, 요렇게 금리 인상기에는 국채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위에 있는 게 통상적으로 예, 나오고 금리 동결기에는 아주 좁은 베이시스를 유지하게 되고 근데 이것도 이제 레버리지를 튀기면서 어마어마하게 정부 대신해서 헤지펀드가 사실상 레포에서 돈을 땡겨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돈을 빌려서 하고 있었고 문제는 금리 인하기. 이 국채 금리가 먼저 빠지기 시작하면은 이건 이제 돈을 빌리는 비용이 더 늘어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수익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은 그동안에 연준의 국채를 받아줬던 이거 누구야? 얘네 헤지펀드나 뭐 어떤 금융 자산운용사들에서 요 베이시스 트레이드를 하기가 어려워지죠. 소파 금리보다 국채 금리가 높아야 그런 베이시스 트레이드를 하는데 뭐 현선물 베이시스 트레이드가 됐든 방금 말씀드린 국채 금리와 소파 금리가 됐든 네, 요것도 소파 금리도 동일합니다. 보시면은 소파 금리 요 보라 색깔이에요. 보면은 금리 인상할 때는 보면은 요 기준금리
같이 이렇게 쭉 따라 올라가는데 여전히 요 뭐야 국채금리보다는 낮죠 소파금리가. 요 앞에 보면은 상승할 때는 국채금리가 높은데 내려올 때는 소파금리가 더 높죠. 뭐야 또 자르기 여기만 보자고 여기. 이거 다 다시 들고 여긴 요 정도가 되겠죠. 딱 됐구만. 요 앞에 이제 금리 인상기고 금리 인하기 금리 동결기. 금리 인상할 때는 국채금리가 빨간색이 파란색인 기준금리보다 높죠. 보라색인 이거 똑같이 3개월짜리 소파금리예요. 소파금리보다 국채금리, 시장금리가 더 높은데 금리 인하기에는 보시면 국채금리가 소파금리나 기준금리보다 낮죠? 이러면 그동안에 이 어마어마하게 발행하고 있던 정부의 국채 발행을 헤지펀드나 이런 중간 애들이 받아줄 수가 없어요. 무이험 차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9월 중순에 있죠. FOMC가. 그러면은 8월 15일쯤, 9월 15일? 16일? 요때가 아마 FOMC일 거예요. 8월 15일쯤부터는 더 이상 국채를 받아주지 못할 거라고요. 저런 뭐 1개월, 3개월짜리 국채가 보통 헤어컷이 없기 때문에 헤어컷이 0%? 0%겠죠? 뭐 1개월짜리 국채를 해봤자 뭐 1%? 장기 국채 같은 경우에는 헤어컷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 레버리지를 무한으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헤지펀드나 이런 데서 베이시스 트레이딩 할 때는 단기 국채를 가지고 하는데 단기 국채를 받아줄 주체가 많이 빠지게 되면 금리도 많이 올라가고 저는 시장이 안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무부가 자금 조달을 많이 해야 돈을 풀 여력이 생길 텐데 이거를 이 어마어마하게 발행하는 국채를 받아줄 주체가 없다? 그러면 저는 분명 유동성에서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고 그래서 제가 8월에는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 저는 뭐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모를 때는 포지션 자체를 결정을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 지금 최근에 제가 좀 후드려 맞아가지고 수익 많이 내긴 냈는데 이 최근에 좀 두들겨 맞았어요. 그리고 이 많이 깎인 건데 차라리 주말에 좀 찍었으면은 나았을 텐데 오늘도 많이 빠졌죠. 근데 제가 저번 주부터 저는 시장이 안 좋을 거라고 해서 인버스를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인버스 1억 가까이 들고 있었어요. 지금은 8천 정도 들고 있고. 음, 그거는 우리 주식방 와가지고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은 달아주시는데 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유튜브 안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인생이 너무 재밌어요. 남들이 왜 그 퇴근하고 나가지고 넷플릭스 보면서 맥주나 마시고 앉아 있는지 왜 인생을 그렇게 사는지 몰랐는데 재밌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또 해본 놈이 한다고 그러니까 심심해지더라고요. 여기 시간 많이 남아. 퇴근하고 나서 한 3시간 동안 놀 수 있어. 주말에? 주말에도 저는 여전히 6시에 일어나거든요. 6시에 일어나가지고 한 3시간 동안 게임하고 일단 마누라 일어나가지고 같이 밥 먹고 그래도 도대체 막 하루에 몇 시간씩 남는데 그거 다 놀 수가 없어가지고 주식 공부한 거였어요. 뭐 아무튼 요거 꼭 관심 좀 가져주세요. 본인 업종, 명함, 이름이랑 뭐 그런 거 다 지우고 개인정보 지우고 그냥 나 여기서 일한다라는 거 정도 증빙할 수 있는 정도의 사진 하나 보내주고 투자 자산 규모, 관심 섹터 그다음 뭐였지? 카톡 아이디 초대해야 되니까. 다 초대할 건 절대 다 초대할 생각 없어요. 한 20명 정도만 받을 거예요. 소수 정예로 갈 거고 당연히 강퇴는 심합니다. 저 뭐만 하면 강퇴해요. 대신에 만약에 고수야, 진짜 잘하는 사람이고 하면은 제가 오히려 붙잡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이 진짜 상식인 거예요. 왜 나한테 강퇴를 그렇게 하냐고 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이 진짜 필요한 사람이면 내가 강퇴를 하겠냐고. 강퇴한다고 찡찡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요 금리 인하기에 발생되는 요런 어쩔 수 없이 유동성이, 그러니까 지금의 유동성은 재무부가 뿌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재무부가 본인 대차대조표를 키우면서 시장에다가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데, 요거는 사실 요때 저는 회수가 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국채 발행 계획 발표할 때, 뭐 자금 조달 계획 발표할 때 이미 저거는 어느 정도 회수가 됐어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서 돈을 더 푸는 걸 보고 그 후유증이 도대체 어떻게 나타날지 너무 무섭긴 해요. 그래도 연준이 또 이렇게 국채 롤오프 하는 거 줄이는 거 보니까 아무튼 뭐 짝짝꿍 해가지고 잘 할 건가 봐요. 그래서 유동성은 8월 달에 잠시나마 잠깐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결국에는 또 9월, 10월 가면은 선거를 위해서 재무부에 쌓여있는 저 8천억이 풀릴 거기 때문에 그땐 또 롱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 회피하는 정도로 8월에서 9월 중순 정도까지, 그러니까 실제로 금리가 내려가는 9월 FOMC 정도까지는 좀 조심할 예정입니다. 시드도 다 줄일 거고 투자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 없어요. 그 저는 이미 사실 올해 목표란 수익률을 아득히 초과한 상태여서 뭐 굳이 그렇게 하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좀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제가 이것 때문에 오늘 영상 찍은 거예요, 그냥. 예? 같이 합시다. 좀 잘하시는 분들이 오면 좋겠어요. 뭐 배우고 싶다. 그런 분들은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미 이 2, 3년을 같이 한 사람들이랑 막 가르쳐 주면서 하려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돼.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막 가르쳐가지고 뭐 같이 간다 막 이런 거 할 생각 진짜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냥 사실 필요 없으면 바로바로 강퇴할 거예요. 또 다른 사람 채울 거고. 아무튼 메일 부탁드립니다. 질문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세요. 시간 되면은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일은 저기 지방 쪽에 좀 출장이 가가지고 바로 대응하기는 어렵고, 내일 모레 정도에 예,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빠잉.